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7장 공동약정 및 관계기업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강의에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분법 회계 처리를 다 봤죠? 특히 지난 시간에는 상호거래 내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제거까지 포함해서 지분법 손익을 계산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또 이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회계 처리에 고려해야 될 내용들을 공부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 조금씩 취득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획득한 경우에 지분법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도 배우고요.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하죠. 그러면은 투자 주식이 가다가 잔액이 0보다 작아질 수도 있을 텐데 작아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또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연법인세 회계 처리도 볼 거고요. 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차손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을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관계기업 지분 중 일부를 처분했는데 계속해서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할 때, 혹은 일부를 처분했는데 더 이상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는 각각 또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등 앞으로 우리가 이번 네 번째 강의에서 배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부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하나씩 토픽별로 회계 처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단계적 취득인데요. 처음 보는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1장 합병 형태의 사업결합에서 일부 지분을 예를 들어 10%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 후에 합병을 하는 이런 단계적 취득도 있었고요. 연결에서도 그런 것들을 했었죠. 즉 지배력을 취득하기 전에 일부 예를 들어 20% 지분을 갖고 있었어. 여기에 추가로 40% 지분을 갖는 바람에 60%가 되어 지배력이 되는 이런 단계적 취득을 연결해서도 배웠죠. 이번에는 유의적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요. 단계법이라는 방법, 일괄법이라는 방법은 앞서 연결해서도 한번 이야기가 된 적이 있죠. 단계법, 일괄법 중 특정 방법을 IFRS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계법이라는 것은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고 추가로 취득하는 지분하고 별개로 구분해서 지분법을 각각 적용하자라는 견해가 단계법입니다. 반면에 일괄법은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1103호의 단계적 취득을 준용을 해서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추가 취득한 지분하고 합쳐 그래서 지분법을 적용하자라는 견해가 일괄법인데요. 글쎄 어느 방법이 더 우월한지는 모를 일이고요. 계속 이견이 있습니다. IFRS에서도 특정한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8번을 두 가지 방법으로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유의적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케이스 보자고요. 앞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행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지금 1년도 초, 2년도 초에 각각 10%, 그 다음 20%, 도합 30%가 되겠죠. 이 2년도 1월 1일 날 유의적 영향력을 획득을 한 겁니다. 이 10%대는 아니고요. 1년도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의 증가는 모두 당기순이익이며 즉 장부금액이 11,000에서 12,200, 1,200이 증가했는데 모두 당기순이익에 의한 증가라고 되어 있죠. 두 회사 간의 상호거래는 없다 했고요. 지분을 취득할 때 장부금액뿐만 아니라 공정가치도 주어졌는데요. 2년도 초에 공정가치가 300만큼 차이가 나네요. 2년도 초 현재 의뢰사 건물, 잔존내역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건물이 있는데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300 초과하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이 12,200과 12,500의 차이 300의 원인이 밝혀졌죠. 그 이외에 자산부채 장부금액은 공정가치랑 같다 되어 있고요. 2년도에 의뢰사의 순이익은 200이라고 가정했습니다. 1년도 1월 1일에 취득한 의뢰사 투자 주식, 즉 10% 투자 지분, 이것은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중급회계 때 배웠겠습니다만은 1109호에 따르면 지분 상품은 일단 페어밸류 PL 항목입니다. 단 회사가 선택에 따라서 이 페어밸류 PL로 분류한 지분증권이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즉 단기 매매가 아니라면은 이 OCI로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이렇게 구분한 지분증권을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1년도 말 2년도 초에 PA블리오사의 선택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모두 1250이다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괄법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1103호를 적용하는 케이스인데요. 일괄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2년도 초에 의뢰사 지분을 한꺼번에 30%를 취득한 걸로 보는데요. 취득원가는 지금 추가 취득 3천에 그 이전에 취득한 부분에 공정가치 1250을 합쳐서 4250에 30%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순차적으로 분계를 본다면 1년도 초에 10% 지분 취득하죠? 자, 1200, 1200 그리고 페어밸류 오사의 선택으로 갔습니다. 1년도 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1200에서 1250만큼 증액을 하죠? 그리고 이걸 OCI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음 연도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분계 2년도 초에 20% 추가 취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현금 3천이 나가죠? 이때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 1250을 다 죽여버리고 도합 4250을 관계기업 투자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페어밸류 오사의 선택 금융자산에 대해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손익 재분류가 안 되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 2년도 초에 4250에 30% 관계기업 투자를 취득했는데요. 혹시 4250원 속에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이 있는가? 취득 시에 최초 인식 금액이고요. 취득일, 즉 2년도 초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2,500이라 했죠. 그거의 30% 차이는 500원의 영업권이래요. 따라서 영가매수 차익은 아니기 때문에 지분법 손익에 고려할 대상은 없겠죠. 자, 2년도 말에 가서 지분법 손익을 인식을 하는데요. 2년도 순이익은 200이라고 가정했죠.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에 대한 조정, 건물이고요. 10년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상각을 한다 했으니 30만큼 소멸이 되겠네요. 여기에 30% 지분을 곱하여 51원의 2년도 말 지분법 이익을 인식합니다. 썩 어렵지 않죠? 따라갈 만한데요. 지금 했던 사례를 단계법을 적용해서 회계 처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년도 초에 10% 지분 취득할 때 페어밸류 오사의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고요. 1년도 말에 50원만큼 평가이익을 인식하는 것은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2년도 초에 20% 지분을 취득할 때 그것만 별도로 관계기업 투자를 인식하고요. 이 10% 미리 취득한 거를 기존 보유 10%에 대해서 이제 관계기업 투자를 이걸 별도로 대체를 하는데 1년도 초에 취득했던 10% 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분법을 적용했더라면은 공정가치 평가만큼 증액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취소입니다. 이때 IFRS는 최초 요 10% 지분에 대한 원가로 돌리면서 당기손익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큼 PL입니다. 그러면 1200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1200을 관계기업 투자로 돌려버립니다. 그럼 관계기업 투자는 3000과 1200 두 가지 항목에 합의될 텐데요. 여기에 또 하나 5번 기존 보유 지분 10%에 대한 의뢰사 순자산 변동인데요. 1년도 초부터 10%이긴 하지만 지분법을 적용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1년도 의뢰사 당기순이익 1200원의 10%만큼 지분법 이익을 인식한 걸로 간주합니다. 다만 관연도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이 아니라 이익여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2년도 초 현재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은 3,000과 1,200 거기에 지분법을 소급해서 적용한 122 더한 4,320원이고요. 여기에 영업권 또는 영가매수 차익이 있는가? 따로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1년도 초 10% 지분에 대해서는 1,200에 샀는데요. 당시 순자산 공정가치의 10% 하니까 100원의 영업권이 있는 거고요. 3,000원 속에는 12,500의 20% 금액과의 차이인 500만큼 영업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지분법 손익 계산할 때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자, 2년도 지분법 이익 당기순이익이 200원이라고 했는데요. 200 곱하기 0.3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10% 지분은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없었잖아요. 20% 지분을 취득할 때 요 300원의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있었죠. 차이에 대한 소멸은 요 20% 지분에 대한 것만 반영을 하는 좀 회계 처리가 복잡해지죠. 어쨌거나 일괄법으로 적용한 경우와 단계법으로 적용한 경우 지분법 이익이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더 낫다 혹은 뭐 낫다기보다는 어느 방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알아서 선택하여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겠고요. 시험 문제로는 적절하지는 않죠. 지금 답이 복수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가 한 2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 취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공동지배력으로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바뀔 겁니다. 혹은 공동지배력을 갖고 있다가 일부 파는 바람에 공동지배력을 상실을 하지만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 관계기업 투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관계기업 투자와 공동기업 투자 간에 변경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떤 경우이든 계속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공동기업 투자, 관계기업 투자 모두 지분법 적용 대상이죠. 기존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과 후, 즉 변경 전, 변경 후 지속적으로 연속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간단하게 분계를 한번 본다면요. 관계기업 투자를 갖고 있다가 추가 취득으로 유의적 영향력이 공동지배력으로 전환이 되면 전체 관계기업 투자를 공동기업 투자로 대치만 하면 되는 거죠.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공동지배력을 상실하고 유의적 영향력으로 전환이 됐으면 일부 처분 후 나머지 공동기업 투자를 관계기업 투자로 되돌리면 되겠습니다. 썩 어려운 건 아닙니다. 관계기업에서 단기 손실이 발생이 되면 투자자는 지분법 손실을 인식해야 되겠죠. 자, 분계를 본다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분법 손실 얼마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를 감소를 시키는데요. 계속 관계기업이 적자가 누적이 되면은 계속 지분법 손실을 잡으면서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이 감소될 거 아닙니까? 계속 감소될 거예요. 그러다가 0보다 작아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다. 예를 들어서 관계기업 투자 장부 금액이 100인데요. 어느 해에 지분법 손실을 120을 인식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관계기업 투자를 100밖에 더 못 죽일 거 아닙니까? 자산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 지분법 손실이 실제 120만큼 인식하였어야 되지만 100밖에 인식을 못하고요. 초과 손실 20은 결국 인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초과 손실 20 인식 못한 거는 그대로 끝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의 순투자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 투자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앞서 초과 손실만큼 인식 못했던 지분법 손실을 더 인식할 여지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 지분의 장부 금액이 0이 될 때까지 추가로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는데요. 투자자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 투자 지분이라 하면 예를 들어 관계기업에 대해서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럼 대여금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이 대여금을 회수할 생각도 없고 회수할 예정도 없고 그렇다면 마치 지분 투자나 성격이 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즉 투자자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 투자 지분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 지분법 손실을 못다 부담을 시킨 거를 여기다가 부담을 시킬 수 있겠다는 거죠. 투자자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 투자 지분에는 우선주, 장기 수취채권, 장기 대여금 등이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일반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매입 채무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담보부 대여금과 같이 적절한 담보가 있는 장기 수취채권도 역시 제외를 하겠습니다. 회사가 관계기업 투자가 있고요. 보통주겠죠. 그다음에 관계기업에 대해서 이제 우선주도 가지고 있고 대여금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보통 대여금과 같은 이런 채권이 선순위 아니에요. 그 다음 우선주, 그 다음 보통주가 가장 후순위가 되겠죠. 장기 투자 지분에 대해서 투자 주식 장부 금액을 초과하는 지분법 손실이 있을 때 이미 관계기업 투자는 다 0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직 인식 못한 지분법 손실이 있을 때 어떤 순서로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하느냐? 보통주, 우선주, 대여금 순서로. 즉 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받는 우선순위와 반대 순서 가장 후순위부터
지분법 손실을 부담시켜서 장부 금액을 죽여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만약에 투자자가 관계기업 투자의 지분이 0으로 감소된 후에 추가 손실분에 대해서 법적인 의무 또는 의제 의무가 있다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면 그 금액도 손실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다만 상대 계정으로 더 이상 자산은 없잖아요. 부채를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관계기업이 극적으로 살아났어. 그래서 관계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과거에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전부 커버하고도 남으면 그때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라. 이렇게 보면 되죠. 예제 사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사 주식 30%를 16만 원에 취득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가졌죠. 1년도 초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50만 원. 이때 1년도 초 장부 금액 50만 원 공정가치랑 같다 했고요. 자, 1년도에 당기 순손실이 60만 원 나는 바람에 1년도 말에 이미 자본 잠식이 생긴 거죠. 2년도에 극적으로 이익이 생겨서 2년도 순자산 장부 금액은 5만이 되는 사례입니다. 물음 1번 볼까요? 1년도 말 지분법 손익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건데요. 자, 지분법 손익은 얼마인고 하니 당기 관계기업이 60만 원의 손실을 냈죠. 거기에 30%, 즉 18만 원만큼 투자 주식을 죽여야죠. 그러나 관계기업 투자 주식 장부 금액은 16만 원밖에 없잖아요. 이걸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2만 원의 손실은 인식 못하고 끝나죠.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 16만 원, 최대 금액 16만 원까지 죽이면 되죠. 따라서 잔액은 0이 되겠습니다. 2번 볼까요? 물음 1번과 관련해서 가본 의뢰대에서 1년도 말 현재 무담보 장기대여금이 있대요. 15,000과 매출채권이 있는데 이를 고려해서 다시 답을 하래요. 장기대여금, 무담보는 앞서 투자자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 투자 지분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그러나 매출채권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대여금 15,000에 대해서 물음 1번 2만의 손실을 인식 못한 것 중 15,000만큼 추가로 손실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6만 원에 15,000원을 더 인식할 수 있어요. 17만 5천, 관계기업 투자 16만, 손실 충당금 15,000원을 대변으로 인식시킵니다. 물론 대변을 장기대여금에서 직접 감소시키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마치 장기대여금이 제각됐거나 written off 혹은 회수된 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번입니다. 물음 1번과 관련해서 갑은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원가의 10%까지 의뢰 초과 손실에 대해서 의제 의무를 부담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관계기업 투자 취득원가가 16만 원이었는데 16,000원까지 의제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면은 17만 6천까지 지분법 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 16만 원은 관계기업 투자 감소시키고요. 나머지는 비용 손실 잡으면서 충당부채 이렇게 회계 처리했습니다. 기준서에서는 부채의 계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당부채 계정을 사용한 겁니다. 4번 물음 1번과 관련해서 자, 2년도 말에 갑의해야 될 지분법 손익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라. 물음 1번은 16만 원의 손실을 인식을 했고 2만 원의 추가 손실은 인식을 못한 거 아닙니까? 자, 극적으로 살아나죠? 지금 2년도에 순이익이 15만인데요. 2년도 의뢰사 당기 순이익이 15만이죠? 0.3에서 4만 5천입니다. 지분법 이익이 4만 5천인데 작년에 손실 2만을 인식하지 못한 게 있었잖아요. 이거를 먼저 커버하고도 초과하는 금액 2만 5천 원을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물음입니다. 물음 2와 관련해서 즉 이 대여금을 추가로 감액한 케이스였죠. 2년도 말 해야 될 지분법 손익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자라고 했는데요. 자, 해답 2번을 다시 한번 가보면요. 지분법 손실을 17만 5천만큼 인식했죠. 5천은 인식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감안하고요. 자, 지분법 손익, 지분법 이익을 지금 45,000만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봤듯이 작년에 지분법 손실 5천을 다 인식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분법 이익은 4만만큼 인식을 하되 대여금, 손실충당금 잡아놓은 거 먼저 죽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기업 투자를 25,000만큼 복원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급회계에서 금융자산을 배울 때 1109호에서는 손상차손을 채무증권 등 SPPI, 즉 미래 원금과 이자의 현금 흐름이 확정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인식을 하는 것이지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사실 관계기업 투자도 크게 보면 지분상품에 해당이 되는데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는가? 1109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028호 관계기업 투자에서 손상차손 인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손실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며 그 손실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될 수 있는 순투자의 추정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겁니다. 따라서 방금 앞에서 했던 지분법 손실과 관계없이 추가로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겠다는 거죠. 순투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의 사례인데요. 관계기업의 유의적 재무적인 어려움, 관계기업의 채무 불이행, 연체와 같은 계약의 위반, 관계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해 다른 경우라면 고려하지 않았을 양보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게 제공하거나 관계기업 파산 혹은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대요. 다섯 번째, 재무적 어려움으로 순투자에 대한 활성 시장의 소멸 등이 있다면 순투자에 손상이 됐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라는 것이죠. 손상을 인식을 할 때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영업권은 분리해서 인식을 안 하는 것이죠. 별도로 영업권에 대해서는 손상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순투자 자산의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손상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해서 인식하는 손상 차손은요, 관계기업 투자 장부 금액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을 포함한 어떠한 자산에도 배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상차손 환입도 이러한 투자자산 회수 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손상차손을 인식을 할 때요,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 투자 지분, 대여금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1028호에 따라서 지분법 손실을 인식할 때 이런 장기 투자 지분에 대해서 일부 관계기업 투자가 다 흡수 못했던 지분법 손실을 더 여기다가 떨굴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1028호하고 1109호의 기본적인 손상차손하고 어느 거를 우선으로 적용해야 되느냐? 1109호를 먼저 적용하라는 겁니다. 1109호에 따라서 손상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1028호에 대해서 손상차손 인식 여부를 추가로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합병과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할 때 이연법인세를 고려를 했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연법인세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회계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오로지 원가법입니다. 따라서 관계기업 투자 장부 금액과 세무 기준액 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시적 차이죠. 예를 들어 관계기업 투자 100, 지분법 이익 100 이런 분계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관계기업 투자는 장부 금액이 100만큼 높아졌을 텐데 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지분법은 허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지분법 이익 자체를 세무조정할 때 부인을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리버스 시키는데요,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일시적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죠. 지금 이익이 아니라 나중에 과세소득에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인데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을 하면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 무조건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자가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지분법 이익이라는 요 일시적 차이가
사라질 수 있는 거는 관계기업 투자의 매각이 가장 그럴듯한데요. 매각 자체를 통제할 수 있고요. 예측 가능한 미래의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 즉 계속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 지분법 이익을 인식해서 이게 누적적으로 일시적 차이가,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늘어난다면 소멸은 안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미래에. 이때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율이 20%인 경우에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 지분법 이익 1000을 인식할 때 이 1000만큼 지금 일시적 차이가 발생이 되죠. 가산할 일시적 차이. 따라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면서 법인세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투자자가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미래의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 두 번째 분계를 인식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면 되죠. 한편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케이스 아닙니까? 지분법 손실, 관계기업 투자, 혹은 이런 경우에도 나옵니다. 현금 배당을 받았을 때 관계기업 투자. 현금을 받았을 때 세법에서는 현금 대 배당금 수익,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죠. 따라서 세무 기준액과 회계상 장부금액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입니다. 다만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무조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서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우리가 중급회계 때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의 인식 요건은 요 뒤에 것이었죠.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걸로 했는데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계기업 투자를 보유하다가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매각을 예정할 수 있겠는데요. 꼭 관계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 이런 비화폐성, 비우동자산은 언제든지 매각 예정으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관계기업 투자가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한다면 매각 예정 비우동자산으로 재분류를 하고요. 그 시점에 북밸류와 순공정 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장부금액이 100인데 순공정 가치가 90이면 10만큼 손실을 인식하죠.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만약에 순공정 가치가 110이면 둘 중에 작은 거니까 그때는 아무런 손익도 인식을 안 하죠. 자, 관계기업 투자 중 일부만 매각 예정이야. 예를 들어 30% 지분이 있는데 20%는 팔아버리려고 그래. 10%는 일단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 그럼 이 보유 부분은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부분이 매각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다가 매각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10%가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하여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 절에서 보게 됩니다. 매각 이후에 자녀 보유 지분이 더 이상 관계기업 투자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인 금융자산이 되겠죠. 따라서 기준서 1109호에 따라서 보통 Fair Value PL로 하든지 아니면 Fair Value OCI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회사가 매각 예정으로 해야지 라고 재분류를 해 놓았는데 결국은 못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더 이상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 못하는 케이스가 되니까 원위치 시켜야죠. 따라서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그 시점부터 소급해서 전부 되돌려 놓고 지분법을 그때부터 적용하면 되겠죠. 지분법 사용의 중단입니다. 관계기업 투자 일부를 처분했는데 처분 후에 자녀 보유 지분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살펴보는데요.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를 처분해서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했대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더 이상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서 1109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자녀 보유 지분은 공정가치고요. Fair Value PL 또는 Fair Value OCI 선택으로 가면 되겠죠. 기준서에서는 다음에 가와 나의 차이가 있으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하려는데요. 자녀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일부 처분할 때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 이것과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만큼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분개를 해보면은 만약에 30% 지분을 갖고 있다가 20%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10%는 계속 가지고 있고. 그러면 30% 관계기업 투자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관계기업 투자. 예. 장부금액이죠. 이때 20% 매각한 것만큼 대가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현금. 한편 10% 나머지 잔여 지분이 있겠죠? 보통 이제 페어밸류 PL 정도나 뭐 페어밸류 OCI 정도로 들어갈 텐데요. 이게 공정가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차 일치 금액이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로 인식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얘 9번을 볼까요? 갑은 관계기업 투자 장부 금액 1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일부를 7만 2천 원에 팔았대요. 처분으로 인하여 더 이상 관계기업 정의를 충족 못하게 됐다는 거죠. 관계기업 투자 처분일 현재 계속 보유하는 잔여 지분은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되 공정가치는 4만 8천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차변에 있던 관계기업 투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팔았죠? 7만 2천, 안 판 건 4만 8천, 페어밸류 OCI 선택으로 가죠. 대차 일치 금액이 처분 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 여기서는 2만이 되겠네요.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관계기업 투자대에서 지분표 평가를 할 때 이런 분개가 가능하잖아요. 관계기업 투자 대변의 지분법 이익, 이게 일반적이겠으나 지분법 자본 변동도 있죠. 즉 지분법 자본 변동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증거가 당기순이익이라면은 지분법 이익, OCI라면은 지분법 자본 변동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지분법 자본 변동은 역시 OCI로 분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분법 이익, 지분법 자본 변동을 이미 인식해 놓은 관계기업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때 이미 인식해 놨던 지분법 자본 변동도 제거를 해야 되느냐 따져보자고요. 무조건 지분법 자본 변동을 제거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피투자자가 인식했던 기타 포괄 손익, 피투자자가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분법 자본 변동을 인식을 했는데요. 요 원천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요 피투자자가 인식했던 OCI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가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가능한 것, 예를 들면은 페어밸류 OCI 채무 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같으면은 재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분법 자본 변동을 인식을 했으면 지분법 적용을 중단할 때 이것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는 거죠. 그러나 재분류가 안 되는 항목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평가잉여금이나 페어밸류 OCI 선택 지분 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후속적으로 재분류가 안 되는 OCI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분법 자본 변동을 인식했다면 지분법 적용 중단할 때 이것도 역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즉 지분법 자본 변동의 재분류 여부는 요거의 원천을 쫓아가야죠. 피투자자가 인식했던 OCI가 애초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유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계속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분류가 된다면 이전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 처분에 따라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말로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잠시 후에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표 4를 볼까요? 관계기업 투자 일부 처분인데요.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영향력을 상실하면 관계기업 투자를 몽땅 대변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처분하지 않은 일부 지분이 있겠죠? 공정가치 측정을 해서 뭐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등으로 차변에 대체를 하면 되겠죠? 당기손익 재분류 가능 기타 포괄 손익에 해당되는 지분법 자본 변동이 있다면 몽땅 이것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처분 후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한다면 처분한 비례적인 부분만 제거하는 거예요. 좀 전에 보았던 이 내용입니다. 비례적인 부분만 제거한다라는 것이요. 당기손익 재분류 가능 기타 포괄 손익에 해당되는 지분법 자본 변동이 있다면 이것도 이제 비례적인 부분만 제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예제를 보겠습니다. A는 1년도 초에
1년도 초 현재 B회사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고요. B회사 투자 주식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해 왔대요. 1년 초 현재 B회사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은 10,000원. 기타 포괄 손익에 B회사 투자 주식과 관련해서 지분법 자본 변동 1,6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B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채무 상품과 관련한 평가이익, 이거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가 가능한 OCI입니다. B회사 투자 주식 장부 금액에 B회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과 공존가치의 차이 및 영업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고요. 자, 1년도 초 현재 상황인데요. 1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P투자 회사 순자산 증가는 6천인데요. 당기순이익이 5천이고 재평가잉여금 1,000이랍니다. 이 재평가잉여금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가 불가능한 거다. 이건 중급회계 때 했던 내용입니다. 물음 1번을 보면 A회사가 1년도 6월 30일에 B회사 지분 중에 30% 지분에 해당되는 투자 주식을 9천에 팔아서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전액 매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회계 처리를 할 때는. 매각하지 않는 10% 잔여 지분은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공존가치는 3,200이다. 처분 시 회계 처리를 하는 건데요. 자, 일단 6월 30일까지 처분 직전에 지분법 평가는 해야 되겠죠? 6개월간 당기순이익이 5천입니다. 5천의 40%만큼 지분법 이익, 또한 1,000만큼 기타 포괄 이익 재평가잉여금이 있었죠? 400, 그래서 2,400만큼 관계기업 투자를 일단 증가시켜 놓습니다. 요 분개를 하기 전에 관계기업 투자는 얼마였느냐 하면 장부 금액 10,000원이라고 했죠? 따라서 10,000원에 6월 말 2,400을 더했으니까 12,400을 죽이는 거죠. 30% 지분을 팔았지만 몽땅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 40% 다. 그리고 현금은 9,000을 받았다고 했죠? 페어밸류 OCI 선택 10% 잔여 지분은 3,200이고요. 대변에 이미 있었던 지분법 자본 변동 1,600이고는 재분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몽땅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법 자본 변동, 그러면은 대차 불일치 금액이 나오는데요. 그게 대변으로 들어가는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물음 2번 볼까요? 물음 1과 관계없이 A가 6월 30일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10%만 3,200에 팔았대요. 유의적 영향력은 계속 보유한대요. 자, 6월 30일에 해야 되는 것을 보자고요. 일단 2,400만큼 지분법 평가하는 거는 미리 해야 되고요. 자, 관계기업 투자는 지금 12,400이 됐죠. 원래 10,000원이 있었는데 거기 2,400만큼 들어갈 거 아니에요. 12,400 중 4분의 1만 파는 거 아니에요. 40% 지분 중 10%니까. 그래서 3,100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여기 3,100이고요. 한편 현금 3,200이 들어왔고요. 지분법 자본 변동 1,600이 있었죠? 이 중에 역시 4분의 1을 당기손익 재분류를 하는 겁니다. 우연히 지금 여기도 400인데요. 요 400이 죽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 인식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차변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대차 일치 금액, 처분 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양한 주제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 처리를 살펴봤죠? 많이 복습해야 될 겁니다. 드디어 7장까지 모두 끝을 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